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 반갑고요. 지금 학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위라고 하는 것은 학사 학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석사도 못했고 박사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학위를 못 따고 하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책을 내게 된 것은 제가 74년서부터 78년까지 4년간 동경에서 한일은행 당시 동경지점이었습니다. 동경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때가 마침 제1차 오일 쇼크서부터 제2차 오일 쇼크의 그 사이에 조금 우리나라가 아주 꽤 괴로울 때, 그때 동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동경에서 근무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이후에는 80년대에는 영국에 또 런던에 가라고 그래서 런던 지점에서 또 한 3년여를 근무를 했었고요.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는 90년대에는 또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서 한 4년 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생활 34년 중에서 12년을 해외에서 돌았고, 그것도 섬나라가 자꾸 작아지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끝판에 귀국할 때는 강화도 지점분장은 날 줄 알았더니 국제부장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 섬나라고 right side driving 하는 오른쪽에 운전대가 붙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배웠어요. 그런 섬나라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도 아닙니까? 그죠? 반도인데, 지금 제가 살았던 나라는 세 나라가 다 섬인데, 섬나라의 근성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insularity, 인슐라 하면 섬나라의 이런 형용사죠. insularity 하면 섬나라의 근성, 섬나라 사람들의 성질,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얘기가 지루로 나가는데, 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첫째로 정직해요. 왜 그런가면, 섬에서 거짓말하면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요. 훔쳐봤자 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섬이라. 그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단결하지 않으면은 다 같이 공멸하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 간에 단결을 하고, 또 급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급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비축이 있어요. 비축. 그리고 낭비나 사치를 안 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자기들 간에 똘똘 뭉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사람은 일생 동안 살다가 필요한 비밀이 있게 마련이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잘못 비밀을 발설하다가 불행을 가져오는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별 얘기를 왜 했나 하면은, 우리가 그 별에 대한 아련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왜 그러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누가 짐작하시는 분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봐 주세요. 용기 있는 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왜 우리가 별을 보면 아련하고 그립고 좋을까요? 누구? Anyone? No one? Nobody?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별의 먼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별의 먼지.
이 때문에 그 별이 우리의 태초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지구가 태어나는 그 얘기를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팍 폭발하면서 생기죠. 그런 그 우주 속에서 또는 태양계라고 하는 조그만 혹성계에서 거기서 지구라는 별 속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지구 자체가 우주 속에서 보면 먼지에 해당하는 거죠. 우주 속의 먼지. 근데 그 먼지 속에서 우린 태어난 또 먼지 속의 먼지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은 그렇게 아련하게 그립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물도 날라고 하고 그렇다고 그러죠. 요새 여러분들 서울서 사시는 분들은 그 정말 맑은 물에다가 헹궈냈던 듯한 초롱초롱한 별빛을 거의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지방에서 오신 분들, 특히 강원도나 저런 데 좀 멀리 산속에 공기 맑은 데서 사시는 분들이 서울 왔다가 방학 때 집에 가서 밤하늘 보면은 별이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그야말로 맑은 물에 헹궈낸 것 듯한 그런 별을 보기가 여기 서울에서는 어렵죠. 몽고에 가면은 그 고비 사막에서 그런 좋은 그런 맑은 별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후기 인상주의 화가 중에서 유명한 뱅상 반 고포죠. 뱅상이죠. 고포의 그림에 보면은 그렇게 별 같은 그림들이 크게 확대돼서 막 그런 게 너무나 초롱초롱하기 때문에 인상주의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별의 먼지를 우리는 태어났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또 얼마나 어렵나 하는 얘기예요. 여기 누가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간으로 태어나기의 어려움이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맹구우목이다. 장님거북이에요. 눈 뜬 거북이 아니라 장님거북이가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에서 널판떼기 하나 만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간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장님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바다에서. 달리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하늘에서 바늘 하나가 떨어지는데 어떤 정확한 겨자씨에 콕 꼽히는 가능성으로 겨자씨가 옛날부터 하도 조금해서 조그만 표현으로 겨자씨라는 표현을 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늘 하나가 겨자씨에 꼽힐 가능성으로 우리 인간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지금 정년 결혼도 하실 수 있고 다 그런 그런 나이가 다 되셨는데 옛날에는 빨리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한 집안에 아들, 옛날에는 삼남이녀가 다복하다고 그러고 그랬었죠. 요새는 둘만 낳자, 하나만 낳자 하다가 하나도 안 낳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두 사람이 1.17명을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2.1만가 얼마를 낳아야 우리나라가 인구가 유지되면서 산업도 지키고 나라 국방도 지킬 수 있는 인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애들을 안 낳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가뜩 귀한 사람들 소위 인간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더 요새 젊은이들이 거기에 협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희귀성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이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menstruation 통해서 나 환자가 한 달에
한 개 나오죠. 그건 일생 가지고 있는 게 여자의 난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끼켜야 가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50몇 세까지 된다 그러면 뭐 12개 곱하기 몇십 해봐야 끼켜야 몇백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스펌을 만들어내는데 스펌이 한 번 사장할 때 몇억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몇억 개가 제대로 안 되오면 이상할 정도로 아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집안에 요새 애들이 둘 하나인데 그 둘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 버린 난자와 그런 정자 수를 계산해 보면 수백억 분의 일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태어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번 어느 산부인과 의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수정하기도 어려운 줄 난 몰랐어요. 정말 이거 신비예요, 신비. 그런 결혼하려고 그럴 때 난자가 나오면서 정자가 쭉 제일 이제 강한 놈이 막 헤엄쳐서 가잖아요. 그럼 제일 빨리 도착한 녀석인데 그런 정자의 머리에 난자의 벽이 100배의 두껍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정자의 머리에 두껍기에 100배가 되는 게 난자의 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이 아주 묘한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정자의 머리 끝에 폭약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폭약으로 폭발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난자는 막을 탁 싸면서 독을 확 뿌려가지고 나머지 정충들은 못 들어오게 맞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맞으면 그 근처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따져보면은 지구 인구 70억이 아직 안 됐어요. 65억 정도 치고 65억 분의 1이 미국의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똑같이. 근데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은 미국 대통령 되기보다 더 어려운 확률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태어났다 이거죠. 그게 소위 인신난득이에요. 인신난득. 사람 몸으로 받기가 어렵기가 맹구우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좋은 일을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으로 이제 못 태어나면은 개나 돼지나 또는 고양이나 쥐나 뭐 이런 거로 태어나고 또 못하면은 벌레, 뭐 나비나 벌이나 파리나 이런 거로 태어나고 그것도 못하면 또 다른 거로 다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은 수백억 분의 1의 그런 가능성으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인간의 몸을 부려받고 태어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인생에 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은 문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무슨 제일 저거한 것이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인생은 한바탕 봄에 꿈에 지나지 않는다. 또는 이게 서양에서도 Life is but an empty dream. 다 빈 꿈에 불과해.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맞으면 염세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좀 꽤 오래 전에 어느 훌륭하신 스님한테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은 동료나 후배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인생이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생은 인간 가치를 끊임없이 증장시켜 나가는, 늘려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게 값비싸게 태어난 그 인생을 허투루 살 수가 없겠죠. 여기에, 거기도 페이지 표시가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표시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인생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가치를 끊임없이 증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서브 타이틀을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중반 후반부에 있죠? 바로 그건데, 그러면 인간 가치가 뭐겠어요? 인간 가치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또는 즐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겠어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옛날부터 따져오던 충, 효, 친, 신, 믿을 신자, 오르르자, 의 같은 이런 인격 같은 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남에게 베풀고 돕고 따뜻하고 또 상냥하게 대하고 약속과 의리를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진정으로 축하하고 또는 진정으로 위로하고 하는 인간성 또 사람만이 늘려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 또 유머 감각 요새는 펀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웃는 그런 남을 잘 웃길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요것은 약간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좀 지리로 잘 빠지는 수가 있는데 잠깐만 지리로 빠지면은 미국 서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대요.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첫째로 걸음걸이가 빠르다. 첫째, 걸음걸이가 빠르다. 둘째는 이런 모임이나 강의나 이런 장소에서 앞에 앉는다. 앞에 앉는다. 셋째는 자기도 잘 웃고 남도 잘 웃긴다. 넷째는 집중을 잘한다. 다섯째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이것이 미국의 서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미국 서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건강이 없으면 걸음걸이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걸음걸이가 빠르시잖아요. 젊고 시기식하고 힘이 넘치니까. 노인들 빨리 걸 수 있어요? 노인님들 천천히 허리도 구부러지고 천천히 걷죠. 힘이 없으니까. 또 약한 사람들, 병자들 빨리 걸을 수 있어요? 움직이면 몸이 아픈데 빨리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또 지체 부자유자들 빨리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육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모임에서 앞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서 이러고 숨고 에이 난 적당히 졸지 뒤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코밋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나는 선생이나 강사나 연사와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뭔가를 얻어가겠다 하는 태도거든요. 그것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자기도 잘 웃기고 남도 잘 웃긴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남을 비교적 잘 웃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스운 소리 하나 할까요?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에도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이발소를 갔더니 처음 가는 이발소인데 이발소 주인이 차렷 하더니 각각해서 누추하신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를 놀리나 그래가지고서 괘씸해서 한 2년인가 안 가다가 다시 한번 그 집에 가봤더니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차렷 하더니 산에서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을 웃기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신도 좋고 여러분들이 웃긴 분들도 좋고 여러분들이 웃겨서 크게 웃으면 여러분이 더 즐거워져요. 그게 말하자면 그 유머의 효과고 제가 영국에 살 때 보면은 요새는 영국은 이제 여왕 통치에 말할까 저 하에 있으니까 그 여왕 엘리자베스 II 쭉 연설을 국가적인 그런 연설을 할 때 꼭 한번 국민들을 웃겨요. 아주 멋있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품위 있게 사람들을 웃긴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남을 웃기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해요. 요새는 책방에서 가면 좋은 책방에 가면 유머에 관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버플로우 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얘기는 제외하고 모르는 좀 신선한 소재들이 있는 책들을 한 3권만 사세요. 사서 읽고 또 읽고 남 앞에서 가기 전에 예습해보고 복습 예습 그렇게 해야 남을 웃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천재도 아닌데 내가 웃겼는데 그 얘기를 지네 집에 가서 지 마누라한테 했더니 지 마누라가 안 웃는데 왜 안 웃느냐고 나보고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창회 가서 웃겨주면은 지네 집에 가서 지 마누라한테 했는데 지 마누라가 안 웃더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웃겼는지 봤어요, 지가?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연습과 연습. 모든 것은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프랙티스예요. 실습이에요. 실습을 하고 또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인성개발의 제일 처음에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서울신문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대한매일신문이죠. 그 당시에는 이름이 바뀌었죠. 대한매일에 칼럼을 하나 써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 사람을 철들게 하는가? 철든다는 게 뭘까요? 어느 분이 한번 철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하고 눈을 지금 안 맞추려고 들잖아요. 그치? 시킬까봐. 우리 지금 요 앞에 남학생 잠바 입은 학생 한번 철이 든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또 우리 여기 안경 쓰신 여학생 앞에 앉으신 철이 든다. 철났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저쪽에 또 중후하게 생기신 우리 안경 쓰신 지금 이렇게 아니 남 쳐다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예. 세상의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를 제일 접근된 대답 하셔도 역시 그 아주 관록 있으신 분 맞습니다. 철이 든다는 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사리 분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일을 그렇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을
수행자처럼 지켜나가는 행동. 이것이 철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철들었다. 여러분들도 아마 TV에 보시면 가끔 철든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프로를 볼 거예요. 끼케 11살, 12살 뭐 이렇게 왔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또는 부모님이 뭐 IMF 사태 때 뭐 그냥 이혼하고 서로 뿔뿔이 헤어지고 할머니 손에다 남겨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정말 응석 부려야 될 나이에 밥하고 빨래하면서 동생들 다 챙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보면 참 이렇게 대견하면서도 가슴 아프죠. 저렇게 같은 어린애들 지금 펄펄 뛰어놀 애가 저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참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철나는 거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뭐가 철나게 하는가 하면서 쭉 철나는 현상을 보니까 두 가지로 갈라져요. 불우한 현상에서 철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철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 공자님과 공자님의 제자 안회라는 분이 대화가 있죠. 안회가 공자님한테 공자님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인생 삶을 즐기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더니 가야 맞아 맞지. 그런데 부자면서 덕을 숭상하는 것만은 못하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주 더 보다 폭넓고 긍정적인 네거티브한 것보다 포지티브한 그러한 그 선생님의 가르치심이죠. 그죠? 근데 불우한 경지에서 철이 나는 경우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거나 아니면은 불치의 병이나 누구 말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거나 기적적으로 또는 멀쩡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해서 불구가 되거나 또는 아주 비난한 그런 아주 가난한 데서 산골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연히 도회에 나왔다가 사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만 하면서 스스로 깨닫죠. 그죠? 그러면서 철이 나는 경우가 좀 불우한 경우지만 철이 나는 경우죠. 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는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머지 인생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는 또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죠. 특히 여기서 이제 여학생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인데 임신과 동시에 절대로 감기약이나 이상한 약 잡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임신과 동시에 엄청난 몸의 저항력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약 함부로 잡수시면 안 돼요. 약 잘못 잡수시면은 이상한 그 지체 부자유한 사람이 애가 나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약이라는 게 아직도 증명이 안 된 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함부로 잡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난 일본의 그 오체불만족이라고 책 써서 날렸던 그 사람 얘기도 있죠. 또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 감동적이면서 손가락 4개밖에 없는데 유명한 피아니스트로서 하는 그런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불우한 경지에서 오히려 철이 드는 거죠.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아주 국제적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정상적인 가족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뭔가 시켜보니까 소질이 있더라.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나 사주다 보니까 괜히 가지고 놀면서 좋아지고 그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계속 좋은 선생님 연결시키다 보니까 사라장처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든지
또는 장한나처럼 세계적인 그 첼리스트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내가 아는 내 친구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매일 7km를 수영하는 거예요. 7km. 여러분들 물에서 땀 나보신 적 있어요? 물에서 땀이 날 정도로 훈련을 해야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김방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의 아들인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수영을 해오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매일 7km 걷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수영을 하면서 물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수영을 해야 국가대표 되는데, 중간에서 약간 사람들이 그 친구도 사람이니까 꾀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막 골프채 무슨 위로 막 그냥 두들겨 가면서 다시 바로 잡아놓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골프채로 패는 게 어떤 심정으로 때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철이 나니까 그때 아버지가 날 잡아주셨은 게 이렇게 고맙구나 하는 걸 느끼고, 지금 우리나라 수영계에서 그 사람을 아주 키워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 사는데 앞으로 한국 수영계 지도자로 키우고 있어요. 그 사람을. 또는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자라면서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그 강의를 듣다가 확 느껴오는 게 있어요. 또 감수성이 예민할 때 감동적인 책을 보고 또 철이 확 날 때가 있어요. 또 TV를 보다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새는 대중매체인 TV가 소위 이디엇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보 상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많은 대중을 짧은 시간에 공 맞으면 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좋은 이기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선진국에서의 공익방송을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선진국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영국, 싱가포르 이런 데 보면은 격조 높은 TV 프로가 많아요. 너무나 부러워요, 정말로. 그런 프로를 보면서 거기에 뭐 철나라 말하라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의 쭉 프로에서 셀프 익스플로너터리야. 자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저절로 철들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고급 프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NHK에서, 일본도 뭐 시시한 일반의 그 흥미 위주의 대중 그 TV가 많지만 NHK라는 데서 보면은 와가 고코로노 다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마음의 여행해서 지금 외무부 현 차관하는 사람이 30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학교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미토리, 자기가 돌아다니던 식당 이런 데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던 시절, 그때 옛날 노 교수 다 만나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늙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도 근무했으면 그 만나서 옛날 얘기들을 다 하는데, 보는 학생들 나이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가서 외무부 차관까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프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의를 들은 이 속에서 30년 뒤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장관도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어떤 날 머리 벗어진 영감이 하나 와서 특강을 했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전 영광이고요. 그런데 저는 철드는 얘기하다가 생각이 꼭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유태인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유태인이 엄청난 가부장 제도라고 합니다. 가부장. 소위 페이트리아크라고 하죠. 페이트리아크. 가부장이면은 가장 그 집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제일 좋은 음식,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잠자리 이런 데서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유태인은 유태인의 가부장은 엄청난 대우를 받는 거와 똑같은 무게의 엄청난 의무가 있답니다. 미션이에요, 미션. 그 의무가 뭔가 하면 두티인데 매일 every family가 매일 저녁을 먹고 나면은 그 가부장이 자기들의 가솔들을 다 모아놓고 유태 역사와 탈무드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답니다. 어떤 가족도.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뺏기고 폴란드 또는 러시아 심지어는 동양까지도 막 흩어져 있던 그 유태인들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미국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을 와스비라고 그러는데 White Anglo-Saxon Protestant라고 그러죠. 와스은 따라 말하면 땡벌이죠. 팍 조그만 벌인데 허리 짤룩하고 무지하게 벌 쏘면 아픈 그런 그게 와스비인데 실은 미국에 지금 보면은 정치계, 재계, 언론계, 연예계 거의 다 잡고 있는 금융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유태인들입니다. 지난번에 9/11, September 11 그 WTC, World Trade Center 터졌을 때 그 사건은 아랍이 미국을 쳤지만 아랍이 미국 속에 유태인을 친 겁니다. WTC 그 건물의 오너도 유태인이고 그 건물에 들어있던 대부분의 테넌트들, 입주자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을 깐 겁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끊임없는 그런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every family들이 다 교육을 시키면서 철이 들게 만들어서 과학자, 문학자, 재계, 금융계 다 휩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every family가 해야지 학교에서 그거 다 못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때는 이제 요새는 핵가족 하지만 지가 자랄 때만 해도 그렇게 핵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자주 집안에 왕래하셨어요. 요새는 다 아파트에 따로따로 자기 가족들만 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지 어머니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외할머니의 남동생이셨는데 굉장히 아주 멋쟁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유식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분이 조카 딸 보러 가끔 들리셨어요. 우리 집에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유식한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끼케 10살, 11살, 요 뭘 알겠어요, 요새 같은 부분.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께서, 옛날에 중국에 증자라는 분이 계셨다. 아주 유명한 효자였지. 근데 그 증자가 자기 아버지 증석 씨를 모실 때 어떻게 모신 줄 아니?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아버지, 어머니 잘 잡수시게 해놓은 다음에 남기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살짝 또 감춰뒀다가 저녁 때 또 드렸지. 효자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자의 아버지 증석 씨가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증자의 할아버지를 모실 때는 어떻게 모신 줄 아니?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다 잡드시고 많이 남기시잖아. 그러면 그 증석 씨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혹시 누구 주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럼
그 앞집 아무개 영감도 주고 싶고 내 친구도 주고 싶지. 글로 좀 보내주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효자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머리 극적극적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해드리는 거 이거 효자지.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더 효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초등학생인데 확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까지 환갑이 지나도록 내가 그걸 안 잊어버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실까 해서 내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이 김종자 권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대개 고등학교의 한문 선생님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한문을 가리키려고 당신이 공부하시다가 그 한문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좋은 충성에 관한 얘기, 효도에 관한 얘기, 의리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한문을 공부하다가 터득을 하셔가지고 대개 고등학교의 한문 선생님들이 철학자세요. 철학자.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자기가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한답시고 앞에서 앞장섰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연로하신 노부모님이 저 시골에서 자기 때문에 교통비 들어서 와서 차입을 넣어주시고 음식도 넣어주시고 바지도 옷도 넣어주시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옥속에서 아주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옥에서 풀려나오면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는 해드리지 못할 망정 부모님께 내 일생 걱정은 끼치지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한테 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콱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날 밤에 일기에다가 내가 막 썼어요. 나도 나중에 부모님을 기쁘게 못할 망정 일생 내 부모님의 걱정은 끼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직장 생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는데, 직장 생활 내가 천연병 시절에 그 야근을 많이 했어요. 이 일이 자꾸 저한테 집중이 되는 바람에, 어느 날도 밤 11시까지 막 은행에서 남들 다 퇴근하는데 혼자 남아서 야근하는데, 우리 지점장으로 모시던 분이 저녁 때 술 한잔 하시고 뭔가를 잊어버리셔서 사무실을 들리셨어요. 근데 다 갔는데 나 혼자만 불 켜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를 툭툭 쳐주시면서 어느 지점이나 똑똑한 놈, 세 놈만 있으면 그 지점은 돼.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 중에 하나라 이거죠. 난 그 덕분에 등골 빠지게 일했어요. 하긴.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어떤 전기,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만들거나 남한테에서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특강할 경우에 있으면 저는 자꾸 얘기를 던져놔요. 지금 이 중에서 이 200여 명 또 수원 캠퍼스입니까? 그쪽에서 또 200여 명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분명히 몇 분은 또 확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점호라는 말과 도노라는 말이 있어요. 도노는 갑자기 깊은 도리 이치에 확 깨달음이 오는 것을 도노라고 그러고 점호라는 것은 서서히 gradually 깨우치는 것을 점호라고 그러죠. 도노, 점호. 도노의 가장 극명한 예가 뭔가 하면은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중국에 유학가라 가려다가 그쪽에 바다 황해도 어촌에서 밤에 목이 말라서 물을 바가지에서 이렇게 떠서 잡섰는데 깨보니까 그게
사람의 해골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원효대사는 탁 깨우침을, 그야말로 그게 도노예요, 도노. 확 깨우침을 얻고서 유학을 포기하시고 국내에서 홀로 공부하셔서 원효 사상을 만들어내셨죠. 의상대사는 또 의상대사대로 중국에 가셔서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나라의 불교계 엄청난 업적을 맞으면 일으키셨죠. 저 강원도에 가면은 불영격의 불영산이 뭐 해서 좋은 절을 의상대사께서 많이 만들어내시고 그런 이론도 만들어내시고 그런 건데, 그런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확 하고 이게 느낌이 확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깨우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또 오래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선배들이 자꾸 가끔 짚어주면 돼요. 철만 맞다 하면은 내버려둬도 돼요. 지가 자기 건강 유지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자기 건강 관리하고 친구 관리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러니까 철된다는 게 아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만 들게 해놓으면 성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시면은 자녀들을 철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장 되면은 사장이 직원들을 다 철들게 만들면 우리나라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가 뭐 모험이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모험이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리스크죠. 그죠? 리스크. 또는 벤처. 그래서 벤처 비즈니스라고 하죠. 벤처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5% 내지 10%라는 거죠. 거기에 메모가 이제 쭉 돼 있는 내용들은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오늘 여기다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리스크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피하지 말고 리스크를 매니지한단 말이에요. 관리한다. 리스크를 매니지해서 자유와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길이에요. 또 인생을 쭉 살아나가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불러와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데 몸이 실제로 아파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잘 다스린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리스크도 매니지 하라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피하지 말고 고통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내라 이거예요. 이것도 그 스님한테서 배운 얘기인데, 지광 스님이라고 저기 능인선원의 큰 절의 스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것도 제가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아까 인생은 인간 가치를 끊임없이 증장시켜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그분한테 배우는데, 또 하나 고통이야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숭고하게 만들어주는 영약이라 이거예요. 약주의 약이라 이거예요.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큰 나이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다른 고통도 또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맞으면 고통이야말로 피하려고 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두통이 올 거예요. 두통이 오면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랬다가 엄청나게 아프다가 결국 스르르 하다가 없어지죠. 매사가 성주괴공이라는 거예요. 성주괴공이라는 것은 부처 불가에서 얘기하는 우주가 처음에 빅뱅에서 탁 생겨날 때가 성이고, 주라는 것은 막 우주가 막 발전하고 막 이렇게 느는 게 주고,
괴는 서서히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게 괴고 공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괴와 아직 공까지 가려고 그러면 뭐 수억만 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모든 것이 성주계공이 있다 이거예요. 또 생로병사가 있죠. 생로병사. 성주계공, 기승전결,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재미나죠? 이게 소위 우주의 소위 천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원형이정이라고. 원형이정. 원은 으뜨번자. 원나라 할 때 원자. 형은 누릴 형자. 아들 자자 밑에 써는 누릴 형자. 이는 이할 이자. 이자한다는 이자. 이롭게 한다는 이자. 정은 고들정자. 원형이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은 만물이 생성되고 여름은 만물이 막 성장하고 이는 열매를 맺고 정은 다시 아무것도 없이 다 걷어들이고 새로운 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겠죠. 원형 이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그런 지구상의 어떤 위치에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주의 천리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건 중국 사람의 오만이에요. 내가 싱가포르에 살아보니까 싱가포르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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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에요. 내가 싱가포르에 살 때 싱가포르 사람 보고 You know, we Koreans have 4 clear seasons. Spring, summer, autumn, winter.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You, Mr. Kim, you know, we have 2 seasons. What is that? 그러니까 hot season and very hot season.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하면 일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봄하고 여름하고 거는 과정에 있어요. 봄하고 여름. 봄은 1살서부터 20살 내지 요새 의학이 발달 때문에 25살까지 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름은 20살서부터 40살 또는 25살부터 50살.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을은 옛날식으로 따지면 40살서부터 60살. 또 겨울은 60살서부터 80살. 그거를 요새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25, 50, 75, 100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번밖에 못 살아요. You live only once예요, once. 그러니까 인생은 연습이 불가능해요. 연습이.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기 때문에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일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생살이를. 아, 이번 봄에 석 달 동안에 내가 뭘 해보고, 이번 여름에 석 달 동안에 뭘 해보고, 이번 가을에 석 달 동안에 뭘 해보고, 겨울에 멋있게 내가 결과를 만들어보지. 라고 그거를 짜서 인생 사는 연습을 100번을 해볼 수가 있어요. 100년 사신다면.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해피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서양에서는 새해가 되면은 Happy New Year 라고 하는 거 다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이에요. 근데 영국에 살 때는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그래.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이 뭐냐? Resolution. 결심.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을 하죠. 나는 담배를 끊겠다. 나는 한 달에 책을 3권 읽겠다. 4권 읽겠다. 나는 부모님을 한 달에 2번 찾아뵙겠다. 나는 뭘 하겠다. 실천 가능한 거. 괜히 막연하게 저는 착한 일을 하면 살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강의할 때마다 꼭 그 강의하는 그 우리 청강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을 받아요.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지만 여기 담배 피시는 분 나하고 오늘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배를 끊자. 담배를 끊겠다. 그 사람이 몸에 잘해주는 것이 비싼 보약을 먹이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죠? 자기 몸에 최고급으로 비싼 뭐 인삼, 녹용 무슨 뭐 해가지고서 짓는 보약을 먹이는 것보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어주는 것이 그런 보약 먹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을 위해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혈기 때문에 담배 한 대? 걱정 없지. 담배 100대 걱정 없지. 담배 1000대 견딜 수 있지. 근데 젊었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50, 60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기 몸을 좋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엄청 인생에 도움이 돼요. 여태까지 담배 피우신 분들이 오늘부터 끊는다고 치더라도 몸에 남아있는 침전되어 있는 담배독이 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10년이 걸린답니다. 오늘부터 끊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에요. 서양에서는 담배를 가지고 와서 팔다가 그 사람들은 이미 끊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부터 동남아 자꾸 이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담배가 더 많이 피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담배 안 피는 그런 세상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한 자기 암시라고 있는데 이건 좋은 목소리에 우리 아이는 여학생의 목소리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나오셔서 이거 마이크 되죠? 일로 나오셔서 한번 이거 읽어주세요. 여기 와서 참여하는 교육이에요. 이거는 여기 글씨 큰 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읽으시면 돼요. 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요거 마이크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글은 내게 매우 유익함으로 자주 읽어 마음에 새겨두기로 한다. 천천히 크게. 네. 내 인생은 날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내 삶은 하루하루가 건강한 육신, 건강한 정신, 그리고 순결한 영혼으로 수놓아지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랬듯이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원숙한 삶을 향해 전진한다. 지난날 한때 불운하게 생각되던 일들이 마침내 좋은 결과로 반전되었듯이 내 인생의 어려운 일은 마침내 유익하게 바뀐다. 가족은 인생의 친구요 동반자며 분신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의 응원단이다. 우리 가족 모두는 건강하고 활기차며 우리는 서로 믿고 사랑한다. 그들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힘을 얻어 힘차게 새 날을 맞이한다. 나는 매 끼니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는다. 나는 최고의 식욕으로 음식을 대하며 영양 유지에 꼭 필요한 분량을 섭취한다. 영양 섭취에 힘입어 새로운 세포는 완벽하게 자라나며 자라난 세포는 손상되고 낡은 기관을 고쳐준다. 내 소화 능력과 배출 기능은 종일토록 온전히 작동한다.
나는 직장 생활을 통해 매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충전한다. 나는 직업인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날마다 확인함으로 기쁘다. 내 기쁨은 주변에도 전파되어 그들에게 적극성과 동기를 부여한다. 나는 상사와 동료들과 더불어 즐겁게 일한다. 그들은 내 강점의 조력자요, 약점의 협력자며 기회 포착에 좋은 자요, 위기 예방에 꼭 필요한 비판자다. 나는 그들의 선한 의지를 믿어 그들을 성공의 동반자로 삼는다. 내 재산은 우리 가족의 오늘을 위해 부족함이 없다. 어제도 그랬듯이 재산은 오늘도 필요한 만큼 늘어날 것이며 이런 증가는 노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내가 재산의 주인이며 결코 재산이 내 주인은 아니다. 내 마음은 항상 평화롭고 고요하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느낀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인류 평화에 유용하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평온하고 밝은 마음을 지킨다. 매일 밤 나는 원하는 시각에 단잠에 빠지며 밤새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룬다. 내가 눈을 뜨면 몸은 어느새 생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매일 이 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 글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잠을 자는 동안 이 글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든다. 진정으로 나는 날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박수 쳐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이게 에밀 쿠에라고 하는 분인데 약학자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분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최면. 자기를 암시해서 나는 잘 된다. 난 잘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밥 먹은 거 소화 잘 될 거고 배설도 잘 될 거고 다 잘 돼. 이렇게 자기한테 자꾸 자기 암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으로서 엄청난 맞으면 인생의 성공을 마주 가져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기도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매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인생, 아침형 인간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제 더 늦잠 자고 싶고 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철이 든다는 것은 어려운 걸 참아내면서 자기한테도 이렇고 남한테도 이런 걸 수행자처럼 해나가는 거거든요. 요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것도 꼭 권장하는 부분인데 저의 경우는 서양에서는 봉급장이 소위 샐러리드맨을 9 to 5란 말을 써요. 아침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란 소리죠. 9 to 5 하면 그래서 소위 봉급장이 또는 월급장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대개 인생을 7 to 7으로 살아왔어요. 아침 7시에 사무실에 앉아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걸로. 그러니까 12hours를 정확하게 은행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특강을 할 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한 집은 큰 집이고 식구가 13,000명이나 되고 건물도 29,000평짜리고 뭐 이런 큰 집에 살고 있고 하나는 작은 집인데 40몇 평이고 식구는 4명이고 내가 두 집 살림을 한다. 이런. 여러분들도 취직하면 다 두 집 살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집 살림 하는 것 중에서 큰 집에서 제가 더 오래 사는 거죠. 24시간 밖에 없는데 12시간을 은행에서 있었으니까 나머지 출퇴근하는 시간 게다가 또 저녁 약속 있어서 저녁 먹고 몇 시간 뭐 저녁 9시, 10시, 11시 들어가면은 결국은 집에서는 더 작은 시간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은행에서 쭉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임원도 되고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도 집에 가서 퇴근해가지고는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책이 잘 안 봐져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식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TV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족하고 왜 저거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책 잘 안 보고 대개 11시에 자요. 제가 오늘도 또 여러분한테 또 약속받을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담배 끊기 하고 또 하나 11시면은 무조건 자기. 쓸데없는 인터넷 끄기. 그걸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내가 수전노란 말을 내가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돈을 지키는 노예, 돈전자 지킬 숫자, 노예 노자, 수전노인데 요새는 전자를 전자를 써놓고 쓸데없는 전자정보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점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정신에 점점 뭐라 그럴까 파탄이 오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국가적으로 문제고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지식이 교환되고 집중되고 가공되고 하는 그런 것은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학과 공부라든지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학창 생활 하는데 필요한 인터넷의 정보를 하루에 내가 보건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결국 쓸데없이 켜놓고 헛수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클릭하면서 이상한 거 보고 말이죠. 혼자 흥분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정신을 좀 먹어요. 정신을.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돼도 이 책이라는 것은 소위 오프라인으로 만든 책은 안 없어질 거예요. 한동안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인터넷이 발달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Stay at home society, 은행도 안 가고 집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나가서 친구한테 제기도 하고 모양도 내고 뭐 이러고 해야지 어떻게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다예요? 편안하면요 오히려 비만이 오고 육체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라고 만들었어요, 신이.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페이플레스 소사이어티, 종이가 없는 세상이 올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인터넷이 돼가지고서 무슨 파워포인트를 하죠? 프린트물은 더 많아졌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멜서스의 인구론이에요. 인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사람 안 나가지고 난리 아니에요.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특히. 이게 미래학자들이라는 것은 다 맞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라는 게 참 대단해서 인간이 상상했던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늘을 날고 싶다. 날르잖아요. 물속에서 달리고 싶다. 달리잖아요. 줄 베르느가 그 해저 이말이라는 소설을 쓴 것은 진짜 잠수함이 나오기 150년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작품에 나오는 이름도 노틸러스호죠. 그것을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었죠. 150년 뒤에.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한 것은 거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신 건강뿐이 아니라 육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인터넷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제가 3년 전에 My New Year's Resolution에 바로 한 것이 그거예요. 오후 4시면은 무조건 노트북을 끄자. 그러고 생각도 하고 책도 보자. 이렇게 해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들
테레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보지도 않으면서 켜놓고 있잖아요. 그죠? 시간은 가죠. 쓰잘데기 없는 무슨 뭐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오빠를 좋아하고 뭐 동생이 어쩌고 그런 거 가지고서 왜 이 소중한 두뇌를 소비해요? 낭비를 해요. 얼마든지 훌륭한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머리 가지고 좋은 시도 쓸 수 있고 소설도 쓸 수 있고 논문도 쓸 수 있고 그럼 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저하고 약속을 하세요. 절대로 밤 11시 이후에는 저거를 안 보고 잔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밤 11시서부터 하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진다는 게 잠이 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 2시, 3시가 체온이 가장 떨어진다는 거예요. 새벽 5시서부터 다시 체온이 올라가면서 정신이 깨는 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11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제일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침 6시서부터 8시까지 2시간이 오후의 시간에 3배의 집중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침을 잘 활용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약 중에 보약 같은 제 말이니까 여러분들, 전 경험자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밤 11시서부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새벽 2시, 4시 사이가 최저가 되고 새벽 5시를 전후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밤 11시에 잠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숙면에 가장 도움을 준다. 그 나머지들은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병철 씨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제가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세 분을 꽂으라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님 세 분을 꼽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분만 뽑아라 하면 저는 이병철 회장님을 뽑습니다. 개인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실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역사를 보셔서 박정희 대통령 뭐 엄청난 성공을 하셨죠. 구테타를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못 사는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대단한 분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고. 근데 돌아가실 때 결국은 비명에 자기의 맞으면 제일 가까운 측근한테 맞으면 저격당하면서 돌아가셨죠. 정주영 회장님 그분도 참 적수공권에서 그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셨는데 결국 돌아가실 때쯤 현대그룹의 아들 왕자의 난 어쩌고 하면서 다 풍비박산되고 지금 옛날의 현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야말로 돌아가신 다음에 삼성이 더 굳건해졌잖아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그분이 77년도에 동경에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앞으로 10년 사신다고 그랬는데 꼭 87년에 10년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동경에 있을 때거든요. 그분이 수술하실 때가 80년대가 들어가니까 이분이 서서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면 삼성그룹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저하고 같은 상가대학 동기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삼성그룹에서 사장하고 효성그룹에서 사장하고 현대그룹에서 사장하고 지금 동부그룹에서 사장 겸 부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한테 연구를 시킨 거예요. 이군, 내가 죽으면 삼성이 어찌 되겠노? 나를 대체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를 연구하라 라는 오더를 받았어요. 그런데 1세기 하나 나올까 말까는 불세출의 그런 위대한 경영인이 찾기가 쉽지 않죠. 설사 있다고 칩시다. 어떤 한 분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을 삼성의 회장으로 앉혀놓았다고 해서 이병철 씨처럼
일사불란하게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컨트롤해가면서 끌고 나가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병철 씨는 스스로 그 기업을 일으키신 거예요. 제일모직, 제일제당 뭐 하면서 쭉 일으키셨거든요. 삼성물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애환과 이걸 다 거치면서 많은 인간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소위 컨트롤이 가능했던 거죠. 능력만 가지고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뤄지질 않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이병철 씨가 돌아가실 때쯤 신현학 전 부총리, 김준성 부총리, 정수창 회장 이 세 분의 거물 회장들을 모신 거예요. 모시고서 그분은 돌아가시고 아무런 삼성의 조직에 흔들림이 없이 이건희 지금 현 회장님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분이 혼자 쓰시게 됐을 때 세 분들이 물러나시면서 일사불란하게 삼성에 흔들림이 없이 오늘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GNP의 몇 분의 1을 차지합니까? 지금 삼성의 그룹이. 그것이 바로 제가 돌아가신 고 이병철 회장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의 사후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맞으면 그 연속 소위 서스테이너블 요새 무슨 그로스라고 그런 거죠. 소위 계속 성장 가능한 그런 그 발전을 맞으면 하신 건데 그분의 말씀 중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밑에 박스 처리한 것 속에서 제가 잘 인용하는 겁니다. 자고로 성공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운, 둔, 근이 그것이다.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운을 잘 타야만 성공하는 법이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역시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된다. 운이 트일 때까지 버텨내는 끈기와 근성이 있어야 된다. 운, 둔, 근 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세자인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일생 살아나가실 때 이 운, 둔, 근을 잊지 마세요. 운, 둔, 근을 잊지 마세요. 조금 잘났다고 회사에 가서 빨리 출세했다고 까불면서 금세 또 다른 회사로 옮기고 또 저 회사로 옮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서양 말로는 영어로는 job hopping이라고 job hopping.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 100만 원 더 준다면 글로 가고 뭐 연봉 500만 원 더 준다 글로 가고 연봉 1000만 원 더 글로 가고 딴 데로 옮기는데 그 사람들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적당히 잘 팔아서 좋은 연봉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뭐를 잃겠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돈 좀 벌고 딴 데로 배반하고 가고 또 여기서 또 딴 데로 배반하고 가고 사람이 위에서 큰 조직에서는 그런 사람 필요로 안 해요. 이 친구 왔다가 날 버리고 또 갈 텐데 딴 데. 그래서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도 재미난 현상인데 여러분들 제일 이제 맞으면 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나 엄청난 권력, 엄청난 부, 뭐 잘생긴 거 이런 걸 바라죠. 그런데 엄청난 부에 따르는 반대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물가 변동에 따라서 자기 재산 없어질까 봐 걱정해야 돼요. 그러고 자기도 남한테 키드냅 당하지 않을까, 자기 자식들 키드냅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돼요. 돈이 많아서. 돈 없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잘생긴 거 그러잖아요. 텔레비 탤런트, 암흑의 무슨 연사마처럼, 그죠? 그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부 행복하죠. 근데 거기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것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영국의 황태자로 태어나는 인생이에요. 나 영국에 살아봤지만 영국의 황태자는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파파라치들이 쫓아다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개인의 행동이 거의 자유가 없어요. 어디서 적당히 사내들은 산에 갔다가 적당히 소변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다 사진 찍혀요. 그 사람들은. 다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지 뭐예요. 창살이 있어야 감옥이에요. 대표적인 예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만 봐주는 게 하니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로열 패밀리들이 하니문을 가면 우리 보통 서민들은 일주일, 4박 5일, 6박 7일 하니문 가지만 그 사람들은 2달, 3달 하니문을 가요. 그럴 때 파파라치들이 그때만은 쫓아가지 말자, 사진 찍지 말자라고 서로 맞으면 묵시적으로 봐주는 기간이 일생에 딱 2석 달밖에 없어요. 일생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이게?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지루나갔습니다만 운둔구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순신 그의 탓하지 맙시다. 누가 참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댁에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차분하게. 여러분들 느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좋은 글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바이러스. 이것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 훌륭하게 리더가 됐을 때 빠질 수 있는 오만, 오류,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참 아주 재미난 지혜로운 말이죠. 어느 왕이 백성들을 가르칠 만한 인생의 방법을 써봐라 했더니 책을 12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그랬더니 왕이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읽겠냐. 바쁜 사람이니까 한 권으로 줄여봐라. 한 권으로 줄였다는 거죠. 근데 또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그것도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어려울 거 아니냐. 한 줄로 줄여봐라 했더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과 함께 제가 꼭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가면 제가 일본에 살 때 일본 사람들의 속담에 다다요리 다카이모노와 나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 라는 말은 공짜는 없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 이게 여러분 웃죠? 여러분 이런 썩어빠진 속담은 빨리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이런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를 부정하고는 이런 못된 속담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건 없어야 됩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드 대란이 있었던 거예요. 간단해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민족한테 그냥 소 잡아먹으라고 그냥 카드 길가에서 막 뿌렸잖아요. 길거리에서. 말도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 꾸준히 일본을 리드하는 그런 소위 그 계급들이 탈아 입구. 우리는 아시아에서 안 논다. 우린 유럽과 같이 놀지. 그거를 100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그 지배계급들은요, 우리나라에선 못된 망언을 막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네 나라 사람들끼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별 비어들이 다 나와요. 성기에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오죠. 단어가. 그죠? 일본의 광사람이라고 고지행이라는 광사원이라고 하는 몇십만 단어가 있는 국어사전에는 일체 비어가 없어요. 비어 사전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런 말을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욕을 할 때는 이 바가야로 칙쇼, 바보 같은 놈 아니면은 칙쇼, 동물의 새끼, 동물의 자식 이런 말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아주 쌍스러운 그런 욕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나라를 리드하는 우리 선조들이 빨리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말 그런 나쁜 말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를 품위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런 속담, 못된 속담 빨리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어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문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유언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참 그 32살 빼기
밖에 안 살고 돌아가신 양반이, 예수님도 그러시고 어떻게 이렇게 참 빨리 철이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나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쪽 손을 내놔라. 그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가져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가 유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참 대단한 참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10가지 주자 10회라고 그랬죠. 이거 댁에 가셔서 다 읽어보시고 마음에 남는, 그 다음에 마음에 남는 좋은 글, 이것도 다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시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미리 아까 얘기를 한 거고,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 가치를 끊임없이 증장시켜가는 과정이다. 이 말씀 잊지 말고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자의 얘기가 나와요. 관자. 관자가 누구죠? 관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관자가 누구예요? 관중포수거의 관중이에요. 관중. 관포지교라고 그러죠? 관포지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자는 선생님한테 붙이는 거죠. 우리 숙자, 영자, 무슨 자 하는 거 여자들 막 붙이잖아요. 사실은 공자님, 맹자님, 순자, 함비자 하는 제자백가 할 때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의미에서 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중포수거의 관중. 관중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의 역사의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째는 안자예요. 안자. 안자는 공자님 제자의 안회가 아니라 나릴 밑에다 편한 안자 쓰는 안자인데 이분은 이름이 안영이에요. 안영. 대단한 아주 충신이면서 훌륭한 재상을 하신 분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분에 관한 일하는 아주 책으로도 막 나와서 안자라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 안자. 그 다음에 이 관자. 안자보다는 이분은 더 실세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세속적인 분으로서 위대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비자. 한비자도 제가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한비자도 젊어서 요절을 하셨어요. 아깝게. 그분이 좀 더 사셨으면은 인류에 많은 좋은 작품을 남겼을 거예요. 한비자의 작품 중에선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쉬워요. 한비자 속에 세난이라고 있어요. 말씀 설자. 말씀 설자를 유세할 때 세라고 읽죠. 그죠? 세난. 유세하기에 어려움. 세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틈나는 대로 또 읽어도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뭔가 하면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과정이 다 자기가 모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자기를 나타내면서 커뮤니케이트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에 첫 문장이 이거예요. 대저 유세의 어려움이 학식의 부족함이 아니고 나의 말재주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상대방 군주의 마음을 빨리 갈파해서 나의 마음을 거기에 끼워 맞추기가 어려우니라예요. 이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큰 지혜예요. 큰 지혜.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높은 사람, 자기한테 잘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서 좋은 뜻을 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자의 사상이 2500년을 쭉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는 손문 이쪽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 쪽으로 갔고 순웬 통해서 하나 순원 통해서 하나는 장개석 통해서 이쪽 국민당 쪽으로 갔어요. 공통적으로 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이게 중국의 사상을 일관되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중국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중국은 영원히 공산주의도 될 수 없고 영원히 민주주의도 될 수 없고 영원히 자본주의도 될 수 없는 중국주의란 말을 썼어요. 제가 차이니즘이라고. 그런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중국은. 그런 그 관자의 가르침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써 있죠. 시은의 물구보다 베풀시 은혜 은자 안일 물자 구할 구자 보답 보자.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다. 여인의 물추해다. 여기서 여는 줄 여자죠. 여신이란 말 쓰죠. 여신. 신용을 준다. 여신이에요. 여신. 여기서 이는 사람이 아니고 남이란 얘기예요. 물추해다. 후회를 따르지 않는다. 남에게 주고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give and take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give and take는 거래예요. 주고 받으니까, 그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give and take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한 차원 높은 개념이죠. 한 차원 높은 개념. 일방적인 베품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담 스미스니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 이론을 쓰면서 뭐를 또 했나 하면은 국부론을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덕 정조론을 쓴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경제 쪽에 치우치면은요, 사람이 서로 각박해지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들고 거기에 소위 재산, 물질, 여기 빠지는 거예요. 배금, 황금 만능주의,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것을 뺏으려고 살인도 벌어지고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정신이 맞으면, 완전히 맞으면 파탄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를 잘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거래도 중요하지만 거래를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배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베푸십시오 하는 얘기를 오늘 하는 건데, 그런 배품의 얘기는 또 다음 페이지에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Art of Giving, 배품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배품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큰 부자예요. 책도 많이 쓰시고 소위 인간 개발을 연구하면서 책도 많이 쓰면서 큰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배품을 위한 사고방식에 그런 얘기를 인용했죠.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현재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기억하라. 앞서 보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앞을 보고 조직하라. 또한 뒤를 보고 조직하라. 자신에게 진지하라. 즐겨라. 그런데 요 분이 요 배품과 상관없이 아까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처럼 짧으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또 글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게 그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히 바라며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것이. 아까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암시. 이 지금 폴 마이어의 이 말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ardently desire,
sincerely believe and enthusiastically act upon must inevitably come to pas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문장을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한 건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베풀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베풀려면 돈 들잖아요. 돈 안 들고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죄의 칠시라고 하는 불가에서의 가르침인데 참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첫째, 안시예요. 안시. 눈안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길.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시는 전혀 악의 없는 요런 악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요런 눈길. 요것이 바로 안시예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주는 남한테 보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침 탈 때 아래 위를 툭 훑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눈길도 돈 안 들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좋게,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얼굴 안자 안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에요. 이렇게 미소 짓는 따뜻하고 청명하고 아주 난 여러분들 젊은이 얼굴 보면 아주 내가 막 기를 받는 느낌이에요. 아주 너무 좋아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이것도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저도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인상 쓰니까 상대방 인상을 더 쓰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아주 그게. 그래서 나 편하려고 웃어요. 여러분들 편하려고 웃으세요. 세 번째는 언시예요. 따뜻하고 남을 격려해주는 말, 칭찬, 축하. 당신 최고야. 야, 오늘 당신 참 일 끝내주기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정말 참 아주 여러분들 훌륭하구만. 아마 이 속에서 30년 뒤에 정말 대통령이 나올 거예요. 그룹 회장도 나올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돈 안 들잖아요, 나. 근데 하잖아요. 돈 안 들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젤러시, 질투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몸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신시예요. 남이 무거운 거 들어주잖아요. 그럼 같이 들어줘. 지하철에서 이렇게 누구 할머니 부축해줘. 친구가 야근해? 같이 야근해서 놀아줘. 이런 게 다 몸으로 다 떼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심시,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남을 축하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심시예요. 마음으로 주는 보시. 6번은 좌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나 오늘 또 여러분들 약속받을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 담배 끊을 거, 인터넷 11시면 무조건 끌 거. 세 번째,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가 생겼을 때 뛰어가서 앉지 말 것. 그것처럼 천격이 어디 있어요. 젊어서 힘이 넘치는데 왜 이렇게 앉지 못해서 난리예요. 바보짓이에요. 내가 선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하철 버스에 자리 남아도 다들 젊은이들끼리 서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가요. 근데 왜 이렇게 앉으려고 들어요, 우리는? 심지어는 막 이렇게 하면서 앉잖아요. 그거 앞으로 절대로 나하고 안 하기로 약속하세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제 머리 빠진 게 안 보여요. 제 눈으로. 여러분은 보이시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늙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버스나 이런 데 보면 내 눈에는 약한 할머니나 약한 어린애들만 보여요. 내가 안 보이고. 몇 년 전인데 버스에 이렇게 앞자리 이렇게 입구에서 한 4자리 자리가 있고 중간 문이 있고 그랬을 텐데 그 4번째 자리에 자리가 있었고 앞에 3사람이 자리에 학생들이 앉았었어요. 근데 이게 4자리에 비가 앉았죠. 이제 몇 장 가는데 중간에 한 50,
얼마 된 중늙은이가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정거장 지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는 할머니만 보이니까 내 대머리 안 보이고 벌떡 일어나면서 할머니 이리 앉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늙은이 옆에 섰던 사람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는데 앉아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고 이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피곤해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지 이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이리 앉으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가 60이 넘어도 하나 약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과의 오늘 약속이면서 아까 빈자리에 계실 때 뛰어가서 앉지 말며 앉았다가도 여러분들보다 약해 보이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리를 양보하세요. 그것이 돈 안 들어요. 여러분들 돈 주고 자리 양보해 준 적 있었어요? 돈 받고? 없죠? 그렇게 해보세요. 숙시, 남에게 쉴 장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을 숙시라고 그러죠. 돈은 다 안 드는 7가지 보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봉사 활동인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이제, 자원봉사 활동, 자원복지 활동, 이제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기본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그 라틴어는 볼룬타스라고 하는 그런 그 볼룬티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유래되는데 VOLUNTAS 볼룬타스라는 라틴어의 그 자유의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vol이라는 게 의지, will 이런 소리죠. will. 거기서 나왔는데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따라서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때가 왔어요. 생각을 뭐로 바꾸셔야 될 때면 우리 때는 정말 전쟁 끝나고 여러분들 6.25 전쟁 모르잖아요. 6.25 때 피난 가고 올라오고 하면서 또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4.19 학생혁명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이러면서 엄청난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정말로 그 미국이 주는 거 얻어먹었어요. 원조 받았고 그 원조로 공부도 했고 그랬는데 요새 여러분들 조금 이제 금융경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원고 이런 얘기를 하죠. 원이 높아졌다. 그게 일본의 엔고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일본의 엔다카라고 그러죠. 엔다카. 엔고가 아니라 엔다카라고 그래요. 다카이 히쿠이하는 다카. 그런데 그건 높다는 말은 비싸다는 말이고 싸다는 말은 야스이. 뭐 편안한 안자를 써놓고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싸다는 말을 쓰죠. 엥야스 엔다카.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있었던 현상이에요. 처음에 일본이 명치유신이 돼서 새로운 화폐 제도를 만들 때 옛날에는 금화, 소판, 대판이라고 하는 금화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현대 국가가 되면서 엥이라고 하는 화폐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엥이 금화였는데 금화 속에 들어가는 금의 비가하고 미국 $1에 해당하는 금의 비가가 이퀄이었어요. 그래서 1옌이 1달러였었어요. 처음에 1860년대에는. 그러다가 금세 금이 부족하니까 은화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은값이 막 떨어져가지고 금세 1달러가 3행, 4행, 5행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인플레가 돼가지고 다시 1949년에 돌아와서 새로 시작한 것이 1달러 이꼬르 360엔서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전쟁에 때려붙김을 당했다 하더라도 생산시설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50% 정도 남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미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한 진주만 공격을 하고 동남아를 쳐들어갈 정도의 항공모함도 만들고, 당시 일본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를 이길 정도로 그러한 정도의 노하우, 소프트웨어를 이미 일본은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일본은 복구가 됐는데, 일본한테는, 우리한테는 불행이고 일본한테는 다행으로 우리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별 수요에 의해서 돈을 엄청 벌었죠. 게다가 60년대는 또 월남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60년대부터 70년대 갈 때는 일본의 신화에 나오는 신무일의 호경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호경기가 되면서 달러가 막 쌓이니까 원고가 오는 거예요. 원고가. 그래서 360엔이 300엔, 260엔, 200엔, 180엔, 120엔, 100엔, 80엔까지 갔었어요. 요새 다시 이제 뭐 100엔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일본이 국력을 회복한 거예요. 일본으로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 날 때만 해도 환율이 1달러에 800원 정도 갔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900원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가 네 자리 숫자, 1000을 넘어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 돌았었는데, IMF가 탁 터지면서 1,800원까지 갔었어요, 1달러가.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본이 패전했지만 패전하기 전에 그런 노하우가 있듯이 우리도 반도체 만드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철강공업,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1,800원에서 1,200원, 1,000원, 요새 이제 800~900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만큼 우리나라도 부자가 된 거예요. 국력이 강해진 거고, 마지막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환율이 모든 경제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2천억 불이 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부자가 되기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원고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 장기저리 뭐 개발금융을 받았고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또 원조해야죠. 밤낮 얻어먹는 그런 그 옛날에 가난했을 때 그런 데서 탈피해야 돼요. 우리도 남한테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각도 보다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쪽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아까 그런 우리나라의 못된 속담 같은 것도 빨리 없애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좀 얘기가 길어져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끝에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말로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이게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아주 참 농축된 좋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성공이 무엇이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전한 아이를 낳든 한때귀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어요.
오늘 장황하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의 리더국이 되도록 이미 상당한 부분 리더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11위, 12위 정도의 야구 4강, 축구 4강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부군이 지금 상승하는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하는 기운에 지금 대학생들 아닙니까? 좋은 것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우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